예, 안녕하십니까. 자, 객관식 형사동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은, 사실,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시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가성비가 좋은 성적을, 거두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중에서 이른바 틀린 문제를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고를 때에 사실 그 출제자가 틀린 지문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제자는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수험생들이 쉽게 답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출제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원래의 내용을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형사소송법상의 출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조문이 있죠. 조문,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조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죠. 이렇게 조문이나 판례를 바꾸는 건데요. 틀리는 질문을 만들 때 그때 확대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확대 과장한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허용 범위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허용한다든지, 반면에 축소한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이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틀리는 지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소위 말해서 끼워팔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의 지문을 만들 때 그 지문 중에 선택지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문 중에 하나의 선행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후행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고 이 지문은 맞는구나 라고 속단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수험생들이, 물론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인과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인과를 전도시킨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고 하는 지문인데, 만약에 어떤 법령에서 A인 경우에는 B다라고 돼 있다라고 했을 때 B인 경우에 A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논리학으로 보게 되면 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전도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교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구성한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기출문제집을 한 번 보셔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책을 몇 번 보신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책을 한 5번 정도 보신다. 근데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선택지, 각각에 나오는 이 선택지가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요. 이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지를 하나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에는 결국 암기력이 필요한데요.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들 같은 방법을,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먼저 답을 찾아가시라고요. 옳지 않은 건 뭘까? 자, 정답으로 보게 되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만,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 지문에서 뭘 찾아내신 거냐면,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1번 지문이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이고 국외범이에요. 우리나라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지가 이걸 우리가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이 대목이 틀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럼 왜 틀렸을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물론 해설에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 이건 책도 아닌 거죠. 예, 우리가 외국인이 국외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재판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라고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했다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판권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틀렸다. 그럼 왜 틀렸을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문제 풀 때 1번 하나만 이게 확실히 정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대개 어떻습니까? 하나, 두 개. 정답이 1번과 1건데 뭐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에 정답이 뭘까? 이렇게 우리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아가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내가 체크한 답은 틀린 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2번부터 4번 중에서 혹시 내가 문제를 풀 때 실제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요. 혹시 나를 유혹하는 지문은 없을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렇다면 혹시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틀린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문이 없는지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미군 범죄에 관하여는 오로지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자기 또는 부자에게 한 범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합중국 군당국의 재판권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갖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갖는다. 요거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공공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흠법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이거 누가 했겠어요? 국회의원이 한 거죠. 이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완성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문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갑이라든지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했다면 이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국회의원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건 국회의원의 행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두 가지 두고 있죠.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을 두고 있는데 이 면책특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지질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이 좀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행위일 때는 면책이 돼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추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있다면은 이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태에 해당한다. 우리 327조 제2호 잘 아시죠?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료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의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협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법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럴 때 국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당해 소송 절차에 계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칙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번부터 4번 중에서 내가 의심할 만한 그런 지문이 없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딱 한 번 봐서 내가 시험장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 지문 딱 봤을 때 이 지문은 내가 맞는 지문으로 봤어, 틀린 지문으로 봤어 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적어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치 책 보듯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끝난 다음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때 틀린 것은 이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옳지 않은 것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뭐 빨간 펜으로든지 아니면은 파란 펜으로든지 저 같은 경우에 옳지 않은 것 하면 이렇게 빗금을 걷어요. 빗금을 걷고 그럼 이 선택지 중에서 어디죠? 재판권이 있다. 요 대목이 틀린 거죠. 여기다 빗금을 걷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왜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지문을 읽을 때.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맞춘 문제라 하더라도 한 번씩은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건 어디가 틀렸어? 이걸 금방 아시게 되는 거죠. 이거 왜 틀렸어? 이건 맞아. 이런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거지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면책특권이 인용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용된 행위는 공소의 판결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국법에 의한 행위는 효력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반복하시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해설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해설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 그죠? 정답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국외범이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소년 형사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죠. 소년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 틀린 지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정답으로 보게 되면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을 정답으로 되어 있죠. 3번이 소년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보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형사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이란 제도가 있었죠. 체포구속적부심. 반면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석제도가 있었죠. 그때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임의적 보석이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보석이 인정될 때 말입니다. 보석 허가 결정할 때 그러면 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소년이기 때문에요. 법정 대리인의 자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출석을 담보할 만한 정도가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법정 대리인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법정 대리인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0만 원만 내라 라고 했다면 물론 소년 피고인에 대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법정 대리인의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사람에게는 출석을 담보할 만한 그런 보석금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재룡방기일을 지정해야 된다. 요 심리의 특칙이 되겠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겠다. 소년 보호 사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 수용해야 된다. 분리 수용의 원칙이죠. 예, 요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년 형사 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예,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죠. 틀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답으로 보게 되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예, 여기 또 나왔네요. 그만큼 이 지문이 중요하다는 지문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나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만큼 불구속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역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해서 공소 제기가 있다면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제1공판기를 정해야 한다. 그만큼 이 지문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 선고를 노역장 유치죠.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시키지 않습니까?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예, 전문으로 보게 되면 그렇듯한데요. 후문이 문제죠.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다면 이 구속 일수를 본형에 산입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구속 기간을 판결 전 구속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년에게는 유리한 거죠. 소년 피고인에 유리한 거죠. 따라 산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거죠. 원칙적으로는 노역장 유치 못하지만 본형 산입할 때는 노역장 유치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판결 전 구속 기간에 대해서 예, 요거는 이제 특칙이에요. 처벌상의 특칙인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범죄 당시에요. 선고 당시가 아니라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관악산 폭행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소년 사건의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형을 처할 수 없으니까 마치 훈장처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전히 소년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성년이 되었다면 이제 소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심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 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이게 이른바 부정기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 2년 이상의 유기형이니까요. 2년 이상의 유기형이니까 요거는 뭐죠? 이게 단기가 2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단기가 2년 이상일 때, 그럼 장기는 언제까지냐? 예, 장기는 10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년을 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셔서 소송 주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 주체에는 누가 있어요? 법원,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보조자로서 변호인이 있죠. 자, 먼저 이거는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되, 이건 맞죠?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사실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는 요 사실심 종국, 이 사실심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명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이건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예요. 이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예규에 나와 있는 실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제화 시킨 거죠. 상소 기록을 조제함에 있어 판결문의 장수 표시에 있어서는 촉수에는 계산하되 장수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공판 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를 따로 분류하여 기록 첫 부분의 공수장 다음에 편철하되, 그 상호간에는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 편철한다. 요 방법이 되죠. 증거 목록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 검사 증인 등 목록, 피고인의 증거서류 등 목록 등이죠. 순으로 편철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예규 내용이니까 잘 아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형사서류 접수 서류 편철 방법으로서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답이 잘 나와 있네요. 3번 체포 구속 족보심사 청구서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첨철하고요. 반면에 3번의 경우에는 별책한다. 이건 첨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덧붙여 편철한다는 얘기고요. 별책한다는 것은 뭐죠? 별도로 묶는다라는 얘기죠.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관할로 들어오셔서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만약에 이걸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고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틀린 것을 찾아내셨다면 해설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문을 보고 정확한 그 틀린 이유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해설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판결로서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관할 위반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파기하는 것은 맞아요. 파기한 다음에 1심 판결을, 즉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할권을 갖고 있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야 되죠. 그건 환송이 아니라 이송인 거죠. 이송. 그래서 요 환송과 이송을 구별하라는 얘기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이 되는 것이고,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 보내는 것은 이송이 되는 거죠. 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우리가 관할을 보게 되면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크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할은
제1심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어느 지방법원에서 심리할 거냐, 심판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물관할은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단독부에서 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부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죠. 네, 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신고관할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은 어떤 법원이 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심의 경우에는 단독부와 합의부로 구성되어 있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원칙은 뭐예요? 단독부가 원칙이죠. 네, 단독부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어디라고요? 우리 주관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본원 합의부에서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죠. 다만 이제 상고심의 경우에는 다 대법원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제 관련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사건은 물론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뭐 공범 사건이라든지 또 경합범 사건이라든지 뭐 동시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관련 사건이 있을 때, 근데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는 거죠. 하나는 일건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뭐 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어떤 거는 뭐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 이렇게 관할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을 때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게 관련 사건 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심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모두 할 수 있어요. 응소, 즉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가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랬습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 사건이었다면은 본원 합의부로 갑니다만, 원래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공소장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항소심이니까 지금 본원 합의부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 이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관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법원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이송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여기서는 토지 관할을 달리했던 건데, 이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예컨대 X 사건은 단독부, Y 사건은 합의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관한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아닌 거고 심리할 수 있다. 즉, 이 두 개의 사건이 X와 Y 사건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이 X 사건까지도 뭐죠?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 합의부 사건이 단독부로 가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근데요, 여기서 정답부터 찾아볼까요? 정답이 뭐라고 합니까? 3번이 틀렸다라고 되는데, 이제, 3번 어디 있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이 공소사실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자 아니에요. 공소사실이 변경 등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 이 의미가 결국 단독 사건이 되었다. 단독 판사 사건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합의부 관할,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합의부에서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판사 사건이 되었을 때 단독 재판부로 이송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단독 사건이었다면은 합의부로 보내야 되는데,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이 되었을 때 단독 재판부로 이송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제6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건 당연히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른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그죠? 일반 사건으로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독 재판부로 이송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거다. 중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혼동하기 딱 좋거든요. 이런 지문들은.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관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항소 사건이, 그것도 항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물관을 달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지방법원 합의부. X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또 Y는 고법에서 이렇게 심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합의부에 기소된 때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항소심인데요. 항소심. 만약에 이게 1심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심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단독 판사가 재판할 것이고, 이거는 합의부가 할 거예요. 요럴 때, 요 단독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합의부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어디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앞서 봤던 그 지문하고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이 어디 있었어요? 요 앞에 4번 지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4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은 요 4번 지문하고 요 앞에 문제가 페이지를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 앞에 문제 요건 봤던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건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죠. 정말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그랬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어디 볼까요? 정답은 뭡니까? 2번이 틀렸군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은 직권상급심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기피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서 직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위란 뜻이죠. 바로 위 상급법원에서 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피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법관이 판사가 지금 내 사건을 좀 심리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기피 신청을 통해서 당해 판사를 당해 사건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기피 신청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직권상급법원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죠? 예, 거기 보시면 해설 같이 한번 볼까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어디라고요?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다만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예외인데 얘를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예외다라는 거죠. 예.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예외다. 예외다.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그 법관이 소속된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예, 이건 뭐 우리 416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 준항고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불복 절차에서 여러분들 주관식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준항고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죠. 예, 물론 이 준항고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일정한 처분에도 준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법관에 소속된 합의부에서 관할하고요. 토지 관할을 관련한 수개의 사건이 관련될 때, 이건 관련 재판적,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재심의 청구는 그죠? 재심은 어디로 한다고요? 원 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즉 재심 사건이 예컨대 확정된 법원이 어디냐? 예컨대 1심 사건에 대해서 불복을 청구하지 않아서 확정됐다면 1심 법원이 재심 청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급 법원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원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정답부터 볼까요? 예, 정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적 기피 사건과 법원 사무에 대한 기피 사건은 합의부 심판이 원칙이다. 우리가 기피 사건, 제척은 모르지만 기피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 관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 사무관에 대해서도 합의부 관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요 법원 사무관 요 대목이 틀린 건데, 법원 사무관에 대해서는 누가 관할이, 기피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관할이라고요? 이거 많이 갔네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기피당한 법관 등 이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니까 법원 사무관 등이나 통역인의 경우에는 그의 소속 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부가 아니라 뭐죠? 그 법원 사무관이 소속된 법원이 담당한다는 거죠. 소속 법원이 담당하는 거지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원조직법으로 보게 되면 뭐죠? 단독판사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재판함이 원칙이 되는 거죠. 합의부가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사무관이 합의부 소속 법관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독 판사가 원칙이니까요. 단독 판사가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됐고요.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단독 사건, 단독 판사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군법원 판사의 심판권, 요거는 20만 원 이하의 뭐죠?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사건이죠. 예, 이른바 이걸 즉결 심판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달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사물 관할이다. 예, 합의부 관할 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이죠. 단기 1년 이상. 요 나중에 필요적 변호사건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뭐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합의부 관할 사건은 단기 1년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 이렇게 해서 필요적 변호사건과 구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서 그냥 쭉쭉 훑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다시 보실 때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선물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예,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볼까요? 2번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토지 관할의 기준은, 그럼 토지 어떤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예, 범죄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 여기 뭐가 끼어 들어갔어요? 피해자가 들어갔어요. 범죄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예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피해자, 요게 빠져야 되는 거죠.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일대, 이건 우리가 봤던 거고, 관련 재판적 봤고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예, 이것도 우리가 봤죠? 그만큼 이게 많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Y 사건인데, 예, 각각 다른 거죠. 합의부와 단독부인데, 이때는 뭐죠? 합의부에서, 예,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동일 사건이, 그런데, 이거 동일 사건은 뭐냐? 이건 여러 개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예, 합의부, 여기서 만약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X라고 하는 사건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X라고 하는 사건이 합의부로도 가고 단독부로도 갔다, 단독부로도 소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이 아마 달랐던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겠죠. 이런 일을 대비해서 둔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합의부가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합의부가 우선이다. 반면에 X 사건을 단독부와 단독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공소 제기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은 누가 재판할 것이냐? 이때는 선착수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심리를 개시한 법원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공소 제기된 법원이죠. 그 법원이 우선한다. 이때는 합의부 우선, 선착수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문이 됩니다.
자, 이것도 관련해서 여기서는 사물관할, 동일 사건이, 즉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그럼 같이 해서 사물관할을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걸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3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 3번 선택지를 볼까요? 관련 사건이 병합 기소되거나 추가 기소되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병합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물론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합의부에, 근데 어디에요? 합의부에 계속된 경우 그 사건이 본래 합의부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합의부의 결정으로 관할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이 왜 병합기소, 추가기소나 병합기소인데, 그리고 결국 병합 심리한다는 얘기죠. X라는 사건과 Y라는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병합 심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건을, 관련 사건이긴 하지만 병합 심리에 이익이 없다면 변론을 분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송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합 심리해야 되느냐? 앞서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20개의 사건이 여기 합의부가 병합하여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돼 있다면, 그죠? 따로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X라는 사건과 Y라는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단독부와 합의부에 각각 공소적이 됐다. 그럴 경우에 합의부가 반드시 병합 심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병합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보게 되면 만약에 병합 심리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변론을 분리해서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동시에 기소했다면 이때는 누가? 합의부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합의부가. 관련 사건이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기소됨으로써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된 경우에도 합의부, 앞서 우리가 봤던 거죠. 합의부의 결정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 이것이 항소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고등법원이 병합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밌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거는요.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이건데. 그러면 2번이 틀렸다는 거로군요. 자, 볼까요? 이건 1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관련 사건이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따로 기소됨으로써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이거는 당연히 합의부 결정으로 맞고요. 위이랑 경우에 단독 판사는 이소 결정을 하고 5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한다. 이거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이 없어요. 이송 결정을 하면 이송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독 판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 판사는 이송 결정을 하고 5일 이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결정을? 합의부가 결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합의부가 결정한 내용을 단독 판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일이라고 하는 이 기산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규칙 4조에 보니까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 그 즉시 결정 등본을 단독 판사에게 송부하고, 그러면 단독 판사는 단독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등본을 송부하던 날로부터 이거죠. 5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한다. 기록을 송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합의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때
이송 결정을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관할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민심 등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뭐죠?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걸 관할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그 지역 민심에서 민심 등에 비춰봤을 때 우리 지방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라고 할 때요.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물론 자기가 보낼 수는 없고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다른 법원으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관할의 뭐라고요? 이건 이송이 아니라 관할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참고로 합의부 심판 사건이 단독 판사에게 배당된 경우에 재정합의 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정합의 결정이에요. 재정합의 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배당해야 하고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죠? 단독 판사에게 잘못 배당한 거죠? 착오로. 그렇다면 이건 이 배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배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 청구 사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이것도 좀 특수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제1심 재판은 합의부 관할이지만 형사 단독 관할인 특정 범죄 사건의 심의 도중 부착 명령 청구가 있는 때 단독 사건으로 배당한 후 결정으로 합의부로 이송한다. 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즉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관할이 합의부 관할인데 단독 사건 심리 중에 부착 명령 청구가 있을 때 이것도 단독 사건으로 배당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로 한다 그랬어요?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착명령 청구 사건은 이런 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 제1회 공판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부착명령 청구서 부본을 하고 심중에 만약에 청구가 있다면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한다. 그 5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제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 및 상소 포기 취하가 있는 때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 및 상소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인 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